네, 출발 중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온라인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주요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 세우고요. 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진행하는 수급으로 보는 시장, 주체별 수급 상황과 역시 투자 전략 함께 제시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점의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는 이슈 정복하기, 비수기와 불황이 겹친 상황 속에서도 세계 IT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는 중국 IT 업체들의 흐름을 살펴보고요. 국고채 30년물 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관련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정태근의 차트 보객에서는 차티스트 정태근 팀장의 차트로 보는 종목 선정 대원칙 공개합니다. 네, 먼저 IM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무라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S&P 500 지수가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는 3개월간 최대 25%나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실제 가능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걸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데 좀 염려가 됩니다. 어저께는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이제 재정 절벽 때문에 11월까지 재정 절벽을 해결하려면 11월 말 전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은 재정 절벽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자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국민한테 어떤 손실을 준다든가 자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일은 잘 안 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할 거다라고 본다면 시간이 걸려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10% 하락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나온 것은 이제 노무라증권에서 3개월간 25% 하락이던데 1400 기준으로 25%니까 도대체 얼마나 빠져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대선 때까지 위험 자산 회피 모드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주 안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8월과 11월 사이에 심각한 위험 자산 회피 모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25% 정도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미국 달러가 큰 수혜로서 강세가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분은 밥 자뉴아라는 분인데요. 대표적인 비관론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시장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사실 아주 큰 상승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유동성이 유로존이 어느 정도 봉합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시장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관론자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펼 필요성은 있고요. 미국이 실업률이 지금 8%대고 아직 지표가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이제 이들의 어떤 리포트에 의해서 약간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저께 이거로 인해서 미국장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장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13,330짜리 그 시점이 5월 1일인가 됩니다. 그 시점에 딱 저항대에 걸린 거죠. 왜냐면 어저께 최고점이 13,330이었으니까 이전 고점에 대한 경계 매물 정도로 봐야지 그런 재료가 나와서 시장을 압박해서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이 어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약 39조 원의 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을 했다고 하네요. 이 자세한 내용, 또 우리 국내에 미칠 영향이 있다면 설명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2조 위안 정도의 경기 부양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금방 신화통신에서 이제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금방 쑥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하는 것은 2,200억 위안이죠. 그러니까 그 2조 위안의 10분의 1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39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중국에서는 한머니가 계속 그 빠져나가고 있고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항상 기본적으로 한 8% 이상 12% 전후에서의 어떤 경기가 계속 성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중국이 이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은 결국 그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한머니가 좀 많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민은행에서는 지급준비율도 인하를 해봤고 금리 인하도 인하를 해봤지만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2,200억 위안 약 39조 원을 진행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역 RP라고 해서 역 환매 조건부 채권 그 만기 7일짜리 요게 이제 1,500억 위안 정도 됩니다. 금리 연 3.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4일짜리 700억 위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유동성을 살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후로 그 중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주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준율 인상과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충격이 오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금리 인하도 추가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 좀 상당히 그 호재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주가가 좀 대밀리고 있는데 오늘 하락은 이제 일본이 앞장서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장도 따라가고 있고 가까운도 따라가고 있는데 중국장이 10시 20분에 열립니다. 이 시점에 열리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라 하면 중국 관련주겠죠. 정유주라든가 화학주, 뭐 조선주 쪽에 봐야 되는데 오늘은 조선주가 좀 약세의 모습이죠. 화학주는 약보합, 조선주는 약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경기 부양책이 진행된다면 국내의 조선주나 화학주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그 외국인들이 한 7조 1천억 정도 들어오는 사이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한 5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5종목이 거의 그 매수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화학업체인 LG화학이 한 4.7% 정도 됩니다. 그러고 봤을 때는 역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매수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좀 흔들리지만 이 흔들리는 거에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또 생각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매수한 현물의 위치가 지수로 1880 이후부터 1940 전후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볼까요? 네, 금일 시장 일단 1930선 무너지면서 14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수상으로 3일 동안 조정을 걸쳤지만 그렇게 많이 빠진 모습은 아니었고요. 어제 아무래도 체감지수가 말씀드렸듯이 1960선을 찍고 정고점을 다시 무너졌다가 오늘 내려오니까 체감지수가 아무래도 좀 더 하락률이 높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의 매도세가 상당히 압박이 계속 되는 모습입니다. 기간이 오늘 시장에서 500억, 그중에 투신이 매도 물량이 480억, 거의 투신권, 아마 펀드매 물량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여력이 확실히 최근에 들어서 낮아진 걸로 일단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2012년 올해 외국인이 최고치로 샀던 물량이 12조 정도였습니다. 12조 2천억 정도, 4월달 최고점에 2,050포인트였을 때고요. 그 이후에 빠져나간 돈이 5조, 그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외국인이 거의 6조에서 7조 원 가까이 프로그램 매수세로 발생을 시키면서 지금 매수 차익 잔고도 11조가 쌓였고요. 외국인 매수 잔고가 결국 누적적으로 11조가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그 가격이 이상으로 만약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외국인의 자금이 결국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팔고 환율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자금 유출과 유입에 대해서 환율이 움직이는 겁니다. 환율이 지금
사실 이번에 17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장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자금 유입이 된 게 아니라 기존의 한국 시장에서 뭐 채권 시장에 투자가 됐던, 아니면 단기 유동성 시장 MMF나 이런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좀 쏠렸던, 다시 들어온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머징 마켓에서 아무래도 자금 유출된 게 좀 상당히 컸었고요. 외국인들이 발을 빼느냐, 이런 사실 판단은 아직 좀 섣부립니다. 그런 자금 유입과 유출은 하루에도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급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이 200억 오랜만에 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373억 사고 있고,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억 정도 좀 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최근에 좀 강세의 모습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오늘도 강보합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어제부터 수급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어제도 샀고요. 오늘도 127억 개인이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같이 팔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에서는 역시 전 업종이 거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전기가스업 이런 업종만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와 애플의 관련 이제 소식이 분명히 오늘이나 24일 안까지 나올 걸로 보는데, 합의는 하겠지만 삼성전자에 그렇게 좋은 호재 뉴스는 일단 안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팔면서 지수를 더욱 압박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는 8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1.4에서 5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전부 다 매수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11주 정도 찼습니다. 최대치가 한 12조였습니다. 사상 최대가. 거의 그 정도가 찼기 때문에 여력이 사실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끝까지 일단 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될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일단은 조정이 4일째다. 좀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일단 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은 계속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가 이렇게 조금 산다고 해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이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변동성 장세다. 일단 관망이 최고고, 그리고 펀드 자금 유출에 대해서 계속 아무래도 자금 압박이 있다 보니까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상당히 계속 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걸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독일 그리고 ECB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이 뜬구름 소문 같은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루는 기다, 하루는 아니다. 뭐 어떤 게 맞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그 누구도 모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9월 6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전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럽 정상회담이 그리스 문제, 그리스 그 긴축 유예 2년, 그거랑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사는 유럽 중앙은행의 그런 문제들을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 갖고, 독일과 그리스, 프랑스, 그리스 이런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해결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슈화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고요. 하지만 ECB가 기대감은 계속 커져가는 시장이면 분명합니다. 밤사이도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10년물짜리가 거의 스페인이 6.1%대까지 최근에 계속 사실 그 드라기 발언 이후에 6.7%대, 6%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은 어쨌든 ECB가 조만간에 정책을 쓰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4년 내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당폭이 컸다가 결국엔 애플이나 이런 최근에 IT 올라온 것들의 차익 실현물이 나오면서 결국 종가는 마감으로 약보합으로 일단 끝났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은 오늘 미국발 영향이 일단 크고요. 어제 일단 종가가 안 좋게 끝남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은 예고된 지수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급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20일 이평선을 한 번은 찍고 상승이 더 나오면 나왔지,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을 랠리를 즐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120일 이평선이 1916포인트입니다. 얼마 전에 1920에서 조금 내려갔는데요. 오늘 1927포인트, 한 10포인트 정도 충분히 더 내릴 수 있는 여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라도 수급적으로라도
어쨌든 조정을 받고 한 번은 더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베이시스 지금 말하는 사이는 1.56 이렇게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차익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좀 전에 1.2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연결하기 전에 베이시스가 1 미만으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은요.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가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는 직접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매도세가 진행된다면 그 120일 이평선보다 좀 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지수 밴드상을 사실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1893포인트.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지수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도 사실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조정은 아닙니다. 지수상으로 보면은 지금 1896이라고 하더라도 한 30포인트 그 정도 내인데요. 물론 종목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대로는 크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ETF, 코덱스 200이나 레버리지 이런 식의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지수가 올라갔을 때, 역으로 올라갔을 때는 인버스를 사라고 말씀드렸죠. 한 1960, 70 가면은 인버스로 대응을 하시고 1900 초반이나 그때부터는 일단 코덱스 200이나 레버리지로 분할 매수해서 짧게 대응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가대 낙폭 대형주도 최근에 올라왔지만 역시 빠질 때는 하루에 2, 3%씩 빠집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3% 빠지고 있고요. 뭐 현대제철 3%, 포스코 2%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역시 왜냐하면 2, 3일을 버티다 보면은 오를 때 좀 더 먹어야지 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원점이 됩니다. 싸게 샀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짧게 계속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크게 먹을 건 사실 없어 보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라는 건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고요. 대형주라는 것도 프로그램 매수세는 크게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크게 올리려면요, 기관이 같이 쌍끌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기관은 살 마음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짧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수 1960선에서 지금 1927포인트, 제가 보기에 오늘 장중에 한 1920선이 무너지면은 가대낙폭 대형주들 또 오늘 3%씩 빠지는 대형주들 조금 분할 매수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ETF 사볼만 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을 지금 이 지수대에서도 최근 매도를 일관했는데 오늘은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많이 뺄 마음은 없다. 사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의 매수세가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많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좀 매수를 늦추는 전략을 좀 하십시오. 그게 좀 포인트입니다. 개인이 매수가 오늘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1920선이 무너지면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개인 매수가 뭐 2천억, 3천억 이렇게 좀 매수세가 크게 들어온다 하면은 매수세를 좀 더 늦춰봐도 일단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변수들은 뭐 일단은 크지 않고 아까 유럽 정상회담들이 변동성은 좀 키울 수 있겠지만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 포인트부터 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이 지수 조정 시는 경기 방어주를 매수하자, 박소영 대리는 추경 매수는 자제하고 조정지에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정영훈 팀장은 숨고르기 장세이니 중소형주에 주목하자고 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실적 개선이 된 게임주에 주목하자고 말했습니다. 김도영 대표는 저점 분할 매수 유효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유틸리티 업종에, 박소영 대리 산업재 업종, 정영훈 팀장 유통업종, 최희용 대리 게임 업종, 김도영 대표는 IT 부품 내수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이 가운데 IM투자증권 오목교점의 와이즈 클래스 정영훈 팀장과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에 대해서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장세인 만큼 당분간은 좀 중소형주라든가 아니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세가 지금 다소 좀 주춤해진 상황인데요. 그렇지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는 좀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뭐 한 8거래일 연속으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보였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코스피 지수는 지금 한 15포인트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좀 플러스권에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지금 1950포인트까지 지수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뭐 지수가 올라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유동성 랠리가 좀 이어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좀 기대감에 의해서 좀 지수가 올라왔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현실성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냐는 문제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이제 예정이 돼 있죠. 뭐 31일에 그 벤 버냉키 미 연방제도 그 이사회 의장이 그 잭슨 연설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좀 시장에 좀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가 상승세가 뭐 둔화된 만큼 좀 뭐 민감주, 경기 민감주, 특히 뭐 대형주들로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중소형주들이나 아니면 뭐 경기 방어주들, 예를 들어서 뭐 NHN이라든가 뭐 강원랜드 뭐 이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로 철저히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유통업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뭐 유통업종 같은 거 아무래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다음 달이면 이제 저희 뭐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지금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역시 뭐 한가위 특수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좀 기대감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도 지금 가격대도 역시 뭐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낙폭이 컸던 만큼 아직까지도 추세적으로 좀 더 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좀 저가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유통업종에도 당분간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분명히 당분간은 좀 좋은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통업종 가운데서도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요. 저 어떤 종목들에 요즘 좀 관심이 가십니까? 네. 금리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금리 같은 경우 지금 한 2%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뭐 철저히 뭐 낙폭 과대주라는 점에서 좀 저가 메리트가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3분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중국 시장의 그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익 모멘텀이 좀 회복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특히 뭐 3분기에 중국의 국경절이라든가 뭐 중추절 이러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 상승 모멘텀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중국 시장의 성장이 유효한 만큼 최근에 그동안 뭐 2분기 실적이라든가 뭐 상반기 좀 실적의 그 우려감에 대해서 좀 주가 폭이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되돌림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2분기 영업이익이 뭐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 하락이 좀 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권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코스피 지수가 지금 16포인트를 지금 15포인트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피 200 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락앤락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 이상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제는 좀 저점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뭐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한 3만 원 정도 선에는 뭐 차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수기와 불황이 겹친 세계 IT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외의 분야에서도 중국 IT 업체들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향후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적 견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외국 기업들의 특허 소송이 2년 사이 81%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0년물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30년물 국고채 시장 조성에 대한 기여도를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요소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IT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무섭게 약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수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IT 업체에 대한 소식과 함께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정리해 주시죠. 예, 중국의 대표적인 휴대폰 회사는 ZTE, 화웨이, TCL이 있는데요. 이런 비수기 가운데서도 이번 2분기에 일제 시장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세계 휴대전화 판매량이 불황 여파로 작년 2분기에 4억 2,900만 대에서 올해 2분기에 이제 4억 1,900만 대로 규모로 줄어들었지만 이들 중국 제품들은 이제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탔는데요. 선두주자격인 이제 ZTE는 시장 점유율이 3%에서 4.3%로 40% 넘게 이제 늘어난 반면에 노키아, 모토로라 등 주요 이제 미국, 유럽 업체들은 모두 세계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이외의 분야에서도 중국 IT 업체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중국 PC 업체 네노머는 이제 미국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 집계 결과 2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이 14.7%로 이제 달성해서 1위인 HP가 이제 14.9%인데 아예 이제 격차를 불과 0.2%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중국 업체인 이제 화웨이가 우리나라 돈은 한 18조 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업체 에릭슨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관목할 만한 중국 업체의 약진은 무엇보다 이제 홈그라운드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낮은 그 기술 격차를 가지고 성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 시장이 대표적인데 영국 시장 조사 업체 캐널리스트 이제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올 2분기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시장이 27%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소비자 4명 중 1명은 중국에 있는 셈인데요. 중국 본토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런 중국 시장에서의 2분기에서 이제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출하량이 무려 5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사업을 한 이후, 그러니까 23년 만에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의 이제 아이폰에 이제 대적할 만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내놓지 못해서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가 거의 붕괴 직전에 몰렸지만 이번에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은 셈인데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세계 최강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독주를 하려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 내에서도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려면 중국 현지 업체들의 과의 이제 가격 경쟁력과 추격하는 기술 격차를 더 넓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국제 특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저희가 계속 매일 나오는 뉴스가 이제 애플과 삼성과의 특허 분쟁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봐도 한국 기업과 이제 외국 기업 간의 이제 국제 특허 분쟁이 급증한 걸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국제 특허 소송 건수가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년 만에 80.5% 급증했는데요. 특허 분쟁은 국내 기업의 제소보다 일단은 피소가 이제 월등합니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분쟁 건수 1,070건 중 피소는 820건으로 이제 제소의 3배가 넘고요. 올해 들어서는 5월 말까지 70건의 국제 특허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제소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지만 고소당한 건수는 52건에 달했는데요. 이 수치는 이제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중 국내외 지방법원에 다뤄진 국제 특허 분쟁 사건만을 모은 것인데 각국 세관 등에 이제 제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우려할 만한 것은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회사, 그러니까 MPE라는 이 특허 소송 전문 회사의
투자의 제소 건수도 급증세인데요. 미국 MPE의 한국 기업 대상 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 32건에서 2010년 44건, 지난해는 8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의 본사를 둔 기업과의 분쟁이 가장 많고요. 2007년부터 제기된 국제 특허 소송 중 미국 기업과의 분쟁이 670건으로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는 일본 기업과 분쟁이 152건, 그러니까 14.2%를 두 번째고요. 그 외 독일, 대만, 스웨덴 기업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FTA로 좌우무역주의를 표방을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치열한 그 분야에서는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세계 경기가 악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기업에 대한 각국의 경제가 좀 심해졌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이제 견제 수단이었으면 최근에는 IT 기업 등에 대한 특허 공격이 거세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제 나온 미국 법무부 2차 전지 담합조사 보도와 오늘 24일에 이제 한국 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애플과 삼성 특허 관련 소송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들은 이제 연구 개발이 끝나고 보호 차원의 특허를 고민하는데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촌을 연대해 두고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0년물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관련 규정 정비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새로 추가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시장에 이제 주목은 국채 30년물 우리나라 발행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공시가 나왔었고 관련돼서는 정부가 그 국고채 30년물 발행 앞두고 관련 규정 정비에 들어갔는데 다음 달 국고채 30년물 발행에 따라 장기 국고채 유통시장 활성화와 국고채 전문 딜러, 그러니까 PD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에 밝혔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초장기채인 30년물 최초 유통에 따라 전문 딜러에게 30년물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평가 시에 시장의 조성 그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요. 또 30년물 발행에 따라서 국고채 거래 평가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10년채 국채 선물 시장 조성 의무는 평가 비중 축소됐습니다. 그간의 이제 승강제 실시 내용을 토대로 전문 딜러와 예비 전문 딜러 간의 이제 승격, 강등 기준은 완화됐는데요. 승격 기준은 종전에 이제 연간 의무 이행 실적 전체 전문 딜러 평균 이상에서 전문 딜러 평가 실적 15 이내로, 강등 기준은 연간 의무 이행 평가 점수 320점 미만에서 310점 미만으로 각각 바뀝니다. 또 이제 거래상의 청산 편의를 돕기 위해서 거래소가 결제 지연 해소 목적으로 국고채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 일반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수 있게 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8월 23일 목요일에 인수단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있으며 8월 29일에는 인수단 선정 통보를 하고 8월 30일에는 주관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0일 그러니까 오후 4시 30분에 최초 발행금리 결정, 그러니까 국고채 10년물 수익률 플러스 스프레드가 결정이 되는데 11일에 최초 매출 및 발행 기념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초점은 이제 9월 10일 최초 발행금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국고채 30년물이 이제 9월부터 매월 4천억 원씩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투자들이 이제 30년물 국채 발행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유동자금이 한국 시장 투자에 적극적으로 만드는 인식의 전환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30년물 국채 발행이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한테 한국 시장이 이제 이머징 채권이 아닌 선진국 채권이 인식되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26일 이후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 흐름과 주식시장에서요, 30년물 채권 발행 금리 및 외국인 선호도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하시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는요? 네, 오늘 상해 종합 약보합권에 출발했습니다. 전일 2100선에서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속에서 0.06% 하락한
117.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계속적인 지방 정부에서 경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충칭시에서는 7대 신흥 산업에 대한 육성을 발표하겠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2015년까지 1조 5천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각 지방 정부에서 이러한 투자 계획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것들에 따른 내수 경기 부양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하락세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 은행들의 수익이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초상은행 같은 경우 상반기 순이익 증가세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월 대비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각 금융주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통화정책이 추가로 완화될 것이라 메릴 린치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집값 상승과 부동산 고정자산 투자 감소로 인한 중국 지도층들이 지금 계속적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함께 JP모건에서는 중국 경제가 4분기에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경제 둔화 우려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수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00선의 지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대 팀장과 함께한 중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원입니다.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그동안 저도 몇 주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너무나 좀 길었던 시간인데, 그만큼 어떤 매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고, 그리고 조금 제가 좀 욕심을 부리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강을 통해서 어떤 고점에 대한 신호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수만큼이나 매도를 하실 때 좀 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시간이죠. 이동평균선 지지. 이동평균선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그리고 지난주에 2주 전이죠. 2주 전에 제가 앞에 반 정도를 했는데,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아는 길석 분석 같은 경우 세력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잘 알고 있는 길석 분석을 세력들이 역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고점에 대한 신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패턴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GS 글로벌 일단 코어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어롱 플라스틱이나 일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최근에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세력들이 이용을 했는지 그 부분을 화면을 연결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먼저 아래쪽에 그 숫자 1이라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21선을 지지세는 이제 시세의 어떤 시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잘 보세요. 5일선과 첫 번째 그 동그라미 친 부분, 갈색 선과 빨간색 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21선을 지지받고 나니까 시세가 상당히 좀 길게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매수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잘 보세요. 숫자 1을 보게 된다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좀 틀린 내용이 좀 나올 겁니다. 자, 상승 초기에 나타나지 않던 친절한 21선에 대한 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석 분석 같은 경우에 이평선 매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1선 지지, 5일선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세력들은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친절하게 21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 고점에 대한 의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숫자 1을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갈색 선이 21선인데 21선에서 두 번의 어떤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이후에 고점 신호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세 초기 때 어떤 이평선을 지지하게 된다면은 숫자 1을 보게 된다면 시세 초기 때 이평선 지지는 어떤 시세 시작을 알리게 되지만은 최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패턴. 시세가 분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후에 21선 지지, 특히 21선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숫자 3을 보도록 할게요. 숫자 3을 보게 된다면은
9,000원 이후에 낮아진 고점이 시세의 마무리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자,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이 이평선 지지가 고점이 형성되고 나면서 이후에 잘 보세요. 도리어 꺾이게 되면서 숫자 4를 보게 되면은 이후에는 도리어 고점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 전환은 이후에 하락 추세 쪽으로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저항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화면에 친절하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숫자 1, 2, 3, 4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이평선 지지가 이렇게 고점 신호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SFC한 그 종목에 대해서 또 일봉으로 어떻게 고점 신호가 나왔는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화면 연결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은 갈색선이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골든크로스가 월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쭉 분출이 되죠. 분출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숫자 2를 보도록 할게요. 21선 이동평균 21선 지지 이후에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고점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음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매도세 강화로 보게 되면서 시세가 1차적인 시세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요 화면의 핵심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캔들이 보시면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난 다음에 보세요. 갈색선의 두 분의 지지력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변동성 확대. 21선 지지력이 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봉 출현하죠. 그러고 나서 추세가 위에 보시면은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이 주가의 전체적인 추세가 끝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시세가 한번 분출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고점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1, 2, 3, 4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숫자 1, 21일 그동안 시세 초기에 발생하지 않던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가 이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일정 시점 오르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21선 지지를 받게 되니까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고점 신호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요 종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1선을 지지받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바로 또 음봉이 발생하게 되면서 고점 신호가 바로 나와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 3을 보게 되면 이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부분들이 요 화면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숫자를 잘 보세요. 숫자 4를 잘 보세요. 숫자 4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죠. 자, 저점에서 대량 거래, 고점에서 대량 거래 무슨 신화라고 그랬죠? 저점과 고점 신화라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고점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도 이렇게 거래량을 표시내지 않고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고점 신호는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이제는 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또 여기서 나오죠. 그동안 이동평균선 지지, 이동평균선 매매,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도 이 두 가지를 깨야 되겠죠. 자, 거래량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이 부분을 이 종목을 통해 SFC 그리고 코어랑 플라스틱을 통해서 이제는 깰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어떤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고점 신호가 나는데 이제는 도리어 이동평균선이 조금 저항이 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 저항인데요. 그 한진중공업 홀딩스란 종목의 일봉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1선과 그리고 121선이 역배열이 됐을 때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숫자 1을 잘 보도록 할게요. 자, 굵은색, 초록색 선이 거래량과 똑같은 색깔이었던 굵은색 선이 24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숫자 1을 보게 되면은 121선과 24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역배열이 진입하게 되면서 숫자 2로 가도록 할게요. 역배열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3을 보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나오죠. 자, 숫자 3을 보도록 할게요. 하방 경직성 및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되게 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가가 완만하게 반등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 역배열 구간 속에서 이 완만한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하죠. 그랬을 경우에 241선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241선 장기 추세선이죠. 그렇다면은 24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장기 추세가 상승적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241선을 저항받게 된다면은 장기 추세가 아직까지 하락 구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1차적으로 한진중공업에 대한 부분, 한진중공업의 어떤 조선업황이 개선이 됐다면은 241선을 돌파를 했겠죠. 근데 이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떤 고점 신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업황은 좀 보지 않을게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숫자 3을 다시 볼게요. 하방 경직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줬지만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241선에서
그리고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저항을 작용하게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숫자 4를 잘 볼게요. 장기 수세를 돌릴 만한 어떤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241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241선은 이제 241선에서 어떤 단기 반등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역별 구간에 놓여 있으면서 이렇게 최근에 반등을 준다면은 요 패턴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매매한테 한번 활용을 해보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숫자 1을 잘 보면 자 121선과 24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역별 구간에 놀립니다. 자, 역별 구간이란 건 주가가 241선 아래쪽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죠.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할 때는 절대 저가 매수를 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덜컥덜컥 매수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무조건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숫자 1로 보도록 할게요. 급락하고 난 다음에 하방 경직성 및 단기 이평선이 다시 한번 정별로 전환이 되죠. 요 구간까지는 무조건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정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서서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 종목부터 잘 보세요.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숫자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이후에 업황, 실적, 신규 모멘텀이 없다면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반등을 줍니다. 숫자 4를 볼게요. 숫자 4를 보게 되면은 역별 구간에서는 241선에서 반등 마무리, 추세는 다시 꺾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얘기가 조금 말이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241선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서 단기적인 추세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요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241선까지 반등을 줬죠. 1차적으로 먼저 저항을 받죠. 근데 주가는 버텨요. 버티는데 다시 한번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아래쪽으로 꺾여버리죠. 자, 그만큼 어떤 종목이 241선의 어떤 기준선을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이 되는 241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앞의 종목 그리고 요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요 종목은 친절하게도 거래량에도 이렇게 표시를 티를 내고 빠져나갔습니다. 숫자 5를 보면은 241선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죠. 근데 그 대량 거래가 발생한 부분이 어디예요? 공교롭게도 241선 부근에서 발생이 됐죠. 자, 두 번의 고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241선에 대한 저항 그리고 마찬가지 위쪽에 보시면 거래량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고점 표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매도를 하면 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주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6주 한 7주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PPT 그리고 뭐 블로그에 올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가져가셔서 본인 걸로 잘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숫자 1, 2, 3, 4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더 새로운 내용으로 좀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에 또 어떤 내용을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임덕성 앵커님. 네, 자, 다음 주 보다 더 새로운 내용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태근의 차트 보기 얘기였습니다. 자,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또는 02-3153-2610 가능하시니까요. 상담 시청해 주시고요.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 오늘 장 상황이 좀 재미는 없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